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그제, 순천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병희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프로그램을 왜 폐지했느냐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을 폐지한 게 아니라 갑자기 출연 거부하겠다고 명단까지 저한테 문자로 계속 보내가지고 31명입니다. 32명입니다. 33명입니다. 34명이 출연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자기 프로그램을 폐지했다고 하는 바람에 정말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폐지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출연 거부하겠다고 해서 그걸 메꿀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프로그램을 편성을 변경한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복잡해져가지고 본인들이 돌아오시겠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방송하실 의향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 보고하고 다시 복귀할 의사를 물어보겠다고요. 손명희 선생님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이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강윤의 오늘은 아직도 메꿀 대타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그램을 폐지했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신다면 누워서 침 뱉는 일입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폐지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폐지한 적 없습니다.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게시판에다가 출연을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섭섭해할 수는 있겠죠. 우리들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설득은 하고 그리고 하루 이틀은 기다려주는 게 예의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이라는 게 하루 이틀 그냥 음악만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을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피니언 피핑 시간입니다. 김유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자, 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현지 한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 문제하고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권이나 시민사회, 학계 일각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인 거죠. 비례대표를 늘려서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좀 해소하고 사표를 방지하자, 이런 취지로 심지어 중앙선관위까지도 권고를 하고 나섰는데 그에 정반대되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여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의원 정수 동결, 지역구 축소 불가 입장을 되풀이하던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비례대표 축소까지 공식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이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대1로 조정하라고 권고한 것과 배치되고요.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증원해도 모자랄 판에 축소하겠다니 새누리당은 정치개혁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김무성, 비례대표 주력 기득권 지키겠다는 건가? 이 비례대표 확대 문제가 정치개혁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주권자의 뜻과 의석 수의 괴리를 줄임으로써 승자 독식과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해서 다양한 집단 또 계층의 의사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이것은 이론상으로도 정설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명분을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속내는 짐작할 만합니다. 최근 공개된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 의석이 붕괴된다면서 선거법 개정에 신중하게 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지만 속으로는 선거에서의 유불리라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좌라는 것입니다. 김 대표의 비례대표 축소론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강화로는 단순히 야당과 선관위, 학계 차원의 요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요,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57.2%로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2배 가까웠습니다. 시민들도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비례대표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겠죠. 새누리당이 끝내 선거제도 혁신 요구를 외면한다면 시민들도 새누리당에서 고개를 돌리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주판알 튕기기를 그만두고 비례대표 확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옳습니다. 김무성 대표 또한 차기를 노리는 유력 주자답게 당당하게 처신하기 바란다고 경향은 또한 촉구합니다. 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키우는 것은 국회의원 수가 아니라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말 들을 사람한테 그딴 얘기를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철저하게 자기에게 뭐가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삼지, 이게 정의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그리고 지역구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1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말하자면 제언입니다. 중앙선관위도 사실 친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아마 대통령이 임명할 겁니다. 그래서 친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대법관이 하지만은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예. 그렇죠.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딱히 비중립적이라고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그런 중앙선관위가 왜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비율을 2대1로 하라고 제언을 했겠습니까? 비례대표 확대야말로 사표를 방지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도 그런 길이 이른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획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호남에서 새누리당 표가 10%에서 많이 나올 때는 20%, 30%까지 나옵니다. 순천에서 이정현 의원 당선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그러면은 그 20, 30%의 그 표를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호남권 비례대표로 하면은 호남권의 비례대표가 한 6명 정도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은 그중에 2명 정도는 새누리당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무소속은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은 정의당과 같은 이른바 좀 군소 이념 정당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호남권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표가 다 안 갈 거예요. 그러면은 군소 이념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6개 중에서 민주당이 3석, 새누리당이 2석, 그 다음에 정의당이 1석,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남에서도 마찬가지죠. 영남은 아마 12석 정도 만약 배정이 된다고 치면은, 지금 한 많이는 40%, 적게는 30% 정도 야당이 표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30-40%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싶지 않은 야당표가 있어요. 그 표는 자연히 새누리당이 아니라 제3의 정당으로 표가 갈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도 아마 8대 3대 1 정도의 비율이 될 겁니다. 새누리당이 8석 먹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3석, 그 다음에 정의당이 1석. 이제 이런 것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의 장점이거든요. 그럼 영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의원도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당이 영남에 다 휩쓸 거예요. 근데 아까 제 분류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은 8-3-1 정도가 된다면 3석을 먹게 되는 거고 여기는 3-2-1이 되면 2석을 먹게 돼서 1석이 불리하다. 이런 평가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호남에서 먹을 게 한두 석밖에 안 되는데 영남에서 이럴 거는 최소한 3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김무성 대표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이게 지역구를 갖다 늘리겠다. 예. 이건 좀 너무 심하게 나갔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의원 정수는 늘릴 수 없고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줄인다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된다. 그렇죠. 네. 아이고, 이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수도권 있죠. 인구가 많이 늘은 곳은 수도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 발달한 지역에는 인구가 조금 늘고 농촌 지역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을 빚지 않습니까? 영남이 이 도시 인구가 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우선 울산광역시는 영남권 속에서 큰 도시 아닙니까? 울산광역시. 그 다음에 마산하고 창원하고 합쳐져 창원시가 됐잖아요. 창원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제 마산, 진해까지 다 합쳐졌을걸요. 큰 도시예요. 광역, 부산. 이런 이제 도시가 권역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 인구가 더 높은 편이죠. 반면에 호남은 큰 도시가 광주, 전주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목포나 군산도 거의 이제 군소도시에 불과하고. 자, 그리 되면은 인구가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늘린다면은 더 늘어날 곳은 영남이 더 많아요. 수도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수도권에 예를 들어 3석이 늘어나면은 영남이 한두 석 늘어나고 호남은 한두 석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주판 땡겨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 도시 인구는 늘어나고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농촌 인구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논밭이 넓은 호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호남의 지역구를 줄여서 그리고 수도권에 늘리고 영남권에도 한 개 정도 늘리면은 자기들한테 득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역시 그 기득권 보수 언론들 제가 보기에는 수구 언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데서 가세를 하고 그리고 이명박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종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어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저나 이런 식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클릭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박근혜 클릭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박클릭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일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후보가 돼야 뭐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렬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대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판단을 했을 거고, 뭐 또 무슨 약점이 있어 그런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박클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클릭을 하시면은 나중에 되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새누리당 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계산도 다 하고 뭐 복합적으로 하겠죠. 뭐 오죽하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이것저것 전략 세우고 하는 것은 뭐 새정치민주연합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박근혜 쪽으로 많이 클릭을 하면 돌아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면은 투표율도 많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어쨌든 사표가 안 되고 내가 행사한 한 표가 어떻게든 의석수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를 목격하게 될 테니까 많은 유권자들이요. 이제 그게 결국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못하게 만드는 또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영남에서 그 야당을 찍는 유권자들은 좀 한이 있어요. 50%를 못 넘어가지고 45%, 48%까지 갔는데 당선을 안 시키잖아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꽤 옛날에 김정길 전 의원이 부산시장 나왔을 때도 거의 한 45, 6% 땄어요. 예. 근데 결국은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그 한을 응원이 진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비례대표를 찍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30, 40%가 뭐 나왔으면 30, 40%만큼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은 또 그걸 겁먹는 거죠. 반면에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떳떳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돼서 새누리당을 찍긴 찍습니다만은 어디 가가지고 떳떳하게 나 새누리당 지지한다 얘기 못 하잖아요. 영남과 호남의 차이가 그겁니다. 영남에서는 이제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나 야당 찍어 이 새끼들아 이런 얘기를 떳떳하게 합니다. 왜 한 45%, 48%까지 가는 것도 말하자면 고무시키는 요인이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뭐 퍼센티지도 1, 20%밖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은 강주 확산의 주역인 민정당의 뿌리를 갖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은 아무리 분치를 하고 물타기를 해도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 얘기가 나오면은 말을 못 합니다. 이제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따지고 올라가면은 그 정당에 있다는 거는 그건 또 부인할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떳떳하게 나 새누리당 찍으라는 얘기를 못 해요. 떳떳하지 못하면 투표율을 낮추는 쪽으로 압력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호남 사람들은 투표율이 낮아지고 반면에 야당을 지지하는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오히려 정의당이 그때 존재한다면은 가장 큰 수혜를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쪽으로 가는 표들은 투표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쪽은 낮아지고 한쪽은 높아지면 2배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새누리당으로서는 부담이 가는 거죠. 뭐 정이고 나발이고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봐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았습니다. 복잡한 문제인데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녹록진 않겠죠.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전세 또 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울에서는 월세 평균 지출이요
신혼 가장 월급의 3분의 1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네. 어느 정도 내용이 드러난 국토교통부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서울 월세주택의 평균 가격은요, 보증금 1억 84만여 원에 월 81만여 원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 월세.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보증금 대출 이자가 연 3%대 초반일 경우 지출되는 월 25만 원 내외를 월세에 합치면 월 106만 원. 괜찮은 직장에 취업한 신혼의 대졸 초년병 월급을 약 300만 원 정도로 잡아도 그 3분의 1을 순전히 주거비용으로만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신혼 월급 3분의 1을 월세로 써야 하는 현실. 이 조사 결과 보증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월세가 많아지고요. 그렇죠. 예. 월세가 적으면 적을수록 보증금이 주택 매매 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아 무주택 서민 가구의 임대 주거 비용은 월세 평균 가격에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는 보증금 4,580만여 원에 월 56만 원, 수도권은 보증금 6,550만 원 정도에 월 70만 원 정도로 파악된 월세주택 평균 가격이 이 무주택 임대 가구의 사실상 월 주거 비용인 셈입니다. 이 대졸 무주택 신혼 가구 가장의 월급 3분의 1인 100만 원 이상이 순수 주거 비용으로 지출돼야 하는 상황 매우 심각합니다. 이 과거처럼 신혼 가구가 서울 중간 가격대의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로 산다면 2억 원 전부를 대출했더라도 월 이자 60만 원이면 주거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정말 있었나요? 따라서 있었어요. 예, 월세 확산에 따른 임대 주거비 상승은 보통의 무주택 가구가 이전 같으면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었던 월 46만 원의 가처분 소득을 그냥 주거비로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므로써 서민 재산 형성이나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된 겁니다. 월세 확산과 임대 주거비용 앙등을 촉진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택 구입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그동안 주택 임대차 선진화와 방안 등을 통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장려하고 월세 가격 급등을 방치해온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와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가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월세 보증금이 1% 오를 경우 가처분 소득 감소로 세입자 소비는 감소하지만 임대인은 만기 반환을 고려해 소비를 늘리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가계 소비가 0.02%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산 효과 주장도 정부의 주장도 허구임이 드러난 겁니다. 예. 자산 효과 의논하는 것도 허구지만은 설사 그게 맞다서 치더라도 보십시오. 결국은 서민들이 46만 원을 줄이고 그 46만 원이 어디로 갔겠냐고. 대한민국에 집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죠.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60, 7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무주택이 한 30%, 뭐, 근데 정확한 퍼센트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더 적든 더 많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고요.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1%도 채 안 될 겁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월세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아까 올라갔던 서민들은 46만 원을 더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46만 원이 어디로 갔겠냐고. 돈 있는 놈들한테 갔을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은요, 46만 원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를 팍팍 늘리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500만 원, 1000만 원이 늘어나야 소비를 늘리지 46만 원 그야말로 코 묻는 돈에 불과해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에게 46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죠. 예. 네. 46만 원이면요,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쪽팔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달에 쓰는 총 비용이 한 30만 원도 채 안 돼요. 30만 원 채 안 됩니다. 교통비. 아끼고 또 아껴서 10만 원 미만으로 교통비 이제 얻을 때는 5만 원으로도 남는 경우가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5만 원으로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만 원 충전해가지고 전철만 타고 다니니까. 아니면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은 그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그런데 여름이나 겨울처럼 자전거 도저히 못할 형편에 좀 외부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하다 보면 한 10만 원 갖고 육박을 해요. 교통비 10만 원 듭니다. 점심을 집에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점심값 듭니다. 5천 원, 평균 5천 원, 20일이면은 월화수목금 딱 10만 원 듭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안 들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고 출연자들 계속 만나고 하다 보니까 회사 법인카드로 사용하다 보니까 뭐 해봤자 먹어봤자 크게 돈도 많이 들진 않지만은 여하튼 저는 5천만 원 절약이 돼요. 5천 원. 그래서 이번 달에는 보니까 식비도 10만 원이 채 안 들었더라고. 뭐 취미생활을 하고 해서 한 30만 원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뭐 저는 완전히 없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노인들이 이렇게 20만 원 주면은 그 노령연금 20만 원 그게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월급을 몇백만 원씩 받는 사람들은 뭐 20만 원 가지고 그걸 다 받고 안 받고 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 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저희 삶을 봐도 노인들 20만 원이면은 진짜 자식들에게 부담 안 끼치고 노인정 다니면서 사실 뭐 교통비도 안 들잖아요. 솔직히 바로 그 집에서 노인정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잖아요. 산도 가까운 데 가요. 버스 타고 멀리 가는 산 안 탑니다. 게다가 그 전철 같은 거는 65세 이상은 무료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비도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예, 뭐 말이 자꾸 중원부는 길어졌는데 요점은 그 46만 원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46만 원이 더 주어지면은 진짜로 그게 사회에 풀려가지고 물건을 사고 해가지고 소비가 진작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돈을 쳐벌어대는 대기업들도 결국은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46만 원밖에 안 되지만 99%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가 4억 6천만 원을 써도 그만 별 헬퍼가 안 됩니다. 그런 거죠. 예. 아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혼자 뭐 자취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사도 여러 번 다녔고 뭐 제가 사는 동네 어느 한 구석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사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저처럼 젊은 사람들 많이 좀 모여 살거든요. 연희동. 아, 연희동도 그러니까 저기 그 전두환 집도 있는 데 아니야. 거기 그렇죠. 부잣집 많지. 거기 좀 부천이 형성이 돼 있는데 요즘 좀 많이 팽창이 돼 가지고 네. 홍대 상권, 홍대 이쪽이랑 연결이 되면서 젊은 혼자 사는 사람들 젊은이들 중에 원룸촌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희동 하면 떠오르는 그런 저택촌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곳이 많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원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짜로 보니까. 빌라들. 네.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오늘 한겨레 사설에 언급이 된 이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평균치 정도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떠냐면은 원룸을 보러 다녀요. 원룸을 보러 다니는데 좀 그런 거 있어요. 내 형편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깨끗하고 아주 깨끗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조금 어느 정도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방에 뭐 좀 옷장이라도 하나 행거라도 하나 놔도 걸어 다닐 공간이 있어야 좀 사람 사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한 7평? 6, 7평? 한 평균 50만 원 정도 안 하나? 대여섯 평. 네. 그런 거 하려면은 좀 깨끗한 거, 채광도 잘 되고 엘리베이터 있는 거 이런 거 하려면 한 1000에 한 6, 70. 아, 6, 70까지 갑니까? 1000에 6, 70. 제가 잠시 살았던 관리비도 내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반 머물렀던 집은 너무 탐이 나가지고, 막 2년 원래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나온 거죠. 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탐이 나가지고, 승부를 봐가지고 효부 본다고 하잖아요. 해서 1000에 50에 살았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하면은 돈백 나가죠. 예, 그런 지경이고. 관리비도 원룸이 꽤 많이 나갈걸요. 왜냐면은. 이러저러 하면 10만원 이쪽 저쪽은 나가요. 예, 그거 만만치 않죠. 그 건물에 제가 그렇게 잠시 살았던 여러 건물에 살았지만 그 건물에 아주 깔끔하게 투룸 딱 신혼부부 살기 좋은 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탐을 냈습니다. 요 좀 친분도 있고 하니까 사장님한테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요즘 전세로 좀 싸게 할 수 없을까? 절대 안 해주지. 한 실평이 불과 한 13평, 12평, 13평 해요. 근데 깔끔해요. 아주 깔끔한 딱 그거 하나. 그래서 얘기를 물어봤죠, 슬쩍. 1억에 100. 예, 1억에 100. 뭐 반전세고 뭐고 전세고 없다. 무조건 1억에 100.
예. 그 1억에 100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저의 심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벽에 딱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확 들더라고요. 내가 바보구나 진짜. 여기다가 언감생심 여기다 들이대고 있었구나. 1억에 1억에 100이 바로 여기 그렇죠. 신혼 월급 3분의 1을 월세로 그렇죠. 써야 하는 현실 아니야. 네. 그러니까 바로 딱 이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우리 기호진 PD를 갖다가 이제 모델로 썼구만. 제가 딱 거기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버거운 현실인지를 체감한 저로서는 우리 너무 김효진 와닿았어요. PD 와이프는 어디 직장 안 다니시나? 아니 뭐 직장 다니죠. 직장 다니는데. 아 그러면은 뭐 아니, 살만하지. 어차피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버는 돈이 저희 자산이 고스란히 될 수 있는 날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 뭐 집에서만 화장실하고 주방 정도 저희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화장실하고 주방만 예,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좀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 그렇죠. 거야. 같이 가는 거죠. 은행이랑 같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 이게 또 좀 일가를 이루신 어느 정도 좀 그런 어른인 분들, 인생 선배인 분들이 많이 들으실 테니 물론 어려운 과정 많이 겪으셨겠죠. 더 힘든 과정. 그래서 이제 아주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얼마나 진짜 현실적인 얘기인지를 말씀드려 본 겁니다. 네. 아이고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또 따님이 또 이제 20대 초반 중반이잖아요. 예. 비슷한 고민하고 저랑 그렇게 또 20대 시절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뭐 요즘은 이제 결혼 늦게 하니까 네. 이제 뭐 결혼 때까지는 최소한 10년 남아 있다는 심정으로 그냥 살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대학 보냈으면 됐지.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살 일이지. 뭐 저도 대학 때 학자금 대출도 받고 거의 제가 벌었어요. 그래서 대출금이 꽤 됐죠. 그거 제가 작년 여름에 다 갚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33살에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이런 거는 미국식으로 바뀌었어. 우리 때는 등록금이 뭐 그렇게 썩 비싸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서울대학의 그 등록금이 2만 원, 6만 원, 8만 원, 12만 원이었습니다. 학기에? 아니, 한 학기에 2만 원은 사범대, 교대는 2만 원밖에 안 냈어요. 한 학기에 2만 원이었습니다. 인문계열은 6만 원 정도 했고요. 자연계열은 한 8만 원, 의대가 한 10에서 12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립대의 등록금은 그보다 훨씬 비쌌어요. 한 40만 원, 3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0년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군에 갔다 와서 복학을 했을 때는 이제 사립대에 복학을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국립대 들어갔지만은 복학은 또 사립대를 했어요. 그때 등록금은 한 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 학기에.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르바이트는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입주 가해를 하면은 월 한 3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 가해를 하면은 입주 안 하고 하면은 한 2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이 가해 두 달만 하면은 등록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등록금을 빚지진 않았어요. 최소한. 근데 그때도 80 몇 년도인가 한번 이제 등록금 융자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융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 한 20, 30만 원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 그 이화여대 있는 로타리지 않습니까? 이대 로타리가 아니고 신촌 로타리지. 신촌 로타리에서 이화여대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지금은 거기 보니까 파출소가 있던데 그 뒤에 뭐 조만한 은행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한 20만 원 정도 받았을 거야. 나는 이제 까먹고 있었지.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뭐, 그냥, 지나가 갚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신문사에 입사를 했더니, 신용불량이 딱 걸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해가지고, 그러더니 학자금 대출금을 이자도 안 내고, 원금도 안 갚아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 갚았죠, 한꺼번에. 뭐, 한 달만에 다 갚았어요. 뭐, 거의 이자, 거의 한 2년간이 되는데도 얼마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갚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시절을 지냈던 사람이니까, 요즘은 뭐 등록금이 뭐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한 학기가 그러니까 4년을 따지면은 거의 뭐 몇천만 원 될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1, 2천씩 깔고 졸업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졸업해서 직장 들어가가지고 그 대출금 까나가는 걸 보면 미국이 그랬거든요. 미국이 사립대가 그렇습니다. 국립대는, 주립대는 거의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이건 진짜 미국식으로 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진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 뭐 월급이 200이냐 300이냐 400이냐 요런 건 큰 차이 없는 것 같고 잘 모으는 친구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제 또래 친구들 아니면 20대 후반 이런 동생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는 것 같아요. 이거저거 다 잘 모으는 애들이. 그러니까 월세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축 그렇죠. 좀 하려면. 저축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총각들은 또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뭐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저런 건 있잖아. 집을 안 사도 되잖아. 어차피 뭐 우리도 나 딸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하나밖에 없으면은 뭐 어차피 부모 재산 나중에 물려받을 거니까 집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심정도 젊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만 해도 그 3남 2녀라서 5명이었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 처분해가지고 5분의 1로 다 균등하게 분배했습니다. 그 얼마 안 됐죠. 근데 뭐 요즘이야 애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거의 그런 저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집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집 사가지고 집 사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그렇게 집값은 또 오죽이나 비싸. 그렇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지. 그래서 적당히 뭐 월세나 전세 살다가 이제 나중에 물려받는다. 그리고 또 결혼 안 하는 그냥 객이다가 그냥 부모 집에 들어가서 산다. 뭐 그런 것들도 요즘 그 추세를 나쁘게 만드는데 저는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점점 이제 세상이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관이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좋아질 리가 없어요. 이런 강고한 기득권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쉽습니까? 뭐 한마디 하면은 뭐 사방에서 기득권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노무현 정책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나와서 보면요. 노무현 정권 때 제일 잘했습니다. 지표도 제일 좋았고요. 지금 이제 지나고 와서 그때는 심지어는 갱포대 해가지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까지 했지만은 경제를 포기하기는커녕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지표가 나았죠. 예. 그런 점을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달에 100만 원씩 무슨 고대 광실도 아니고요. 대여섯 평, 17평 되는 원룸에 써야 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은 그렇게 좋은 세상은 아닌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